자,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얘가 이름은 회귀 분석인데 실제로는 이제 회귀 분석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자, 그리고 용어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회귀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로지스틱 회귀의 대전제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제시된 개념은 두 개의 값만을 가지는 종속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의 값이 1 아니면 0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나중에 여러 개의 값을 갖는 명목형 변수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1, 2, 0, 1, 2, 3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갖는 걸로 이제 적용이 가능해서 분류 기능까지 가능하게끔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 분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굳이 로지스틱 회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뭐 KNN이라던가 뭐 이런 더 좋은 분류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류부터는 그냥 머신러닝 영역이지 굳이 이거를 통계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예제 같은 경우는 억지로 통계 패키지들을 갖고 오긴 했는데 검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이클런으로만 다 했어요. 자, 어떤 사건 1하고 0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가입과 탈퇴 혹은 양성과 음성 뭐 이러한 모 아니면 도 형태의 사건이 있을 때 앞에 사건을 A라고 하고 B 사건을 B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100% 떨어지는 게 아니라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57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 0.43이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발생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한쪽이 50%가 넘으면 얘가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명칭과 달리 이제 회귀 분석 문제랑 분류 문제 모두 쓸 수 있는데 주된 용도는 분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요, 금융권에서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이 고객의 신용도가 우량해질 가능성 A%, 불량해질 가능성 B%를 예측한다.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통신사에서 특정 고객이 2년 약정 종료 후에 번호 이동으로 타 통신사로 갈 확률 A%, 기회 변경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B%. 제일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 통계 분야예요. 왜냐면 이제 얘네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에 되게 많이 쓰는 분석이에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은 종속 변수가 무조건 범주형입니다. 연속형은 절대 안 됩니다. 이항이거나 당. 이항이라는 거는 0 아니면 1이라는 거고 당은 이거보다 종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 선형 모형의 특수한 경우 선형 회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회귀 곡선이 X형이에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이거 방정식 만들어낼 일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 설명 변수들로부터, 독립 변수들로부터 두 범주만을 갖는 반응 변수, 즉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데 쓰고요. 분석 결과 종속 변수 값의 확률이 0.5보다 크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며 0.5보다 작으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가 봤었던 선형 회귀는 무조건 추세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때 쓰는 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해요.
자, 로지스틱 회기의 가정, 종속 변수, 무조건 이분형, 뭐 아니면 도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독립 변수, 구간 수준이나 범주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범주형인 경우는 이제 인코딩된 더미 변수여야 한다는 거죠. 이 더미 변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회기의 가정, 사실 얘는요, 회계 분석처럼 그렇게 가정을 깐깐하게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독립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은 좀 더 결과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다중공통성은 이제 다중공통성이 없다라는 거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로지스틱 회계는 사실 회계 분석처럼 그렇게 전제를 깐깐하게 따지지는 않는데 결과 평가가 되게 헷갈려요. 이제 혼동행렬이라는 거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TN, FP, FNTP 이렇게 부르는데 이 네 가지가 되게 헷갈려요. 아마 이거 시험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 이걸 외우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 TN은요, 트루 네거티브, 그 다음에 네거티브. 자, 실제로는 음성인데 예측도 음성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FP는 false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자, 실제로는 포지티브가 아니다. 즉,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 쪽의 예측을 포지티브로 한 거예요. 이걸 타입 1 에러라고 하고요. FN, false 네거티브. 네. 실제로는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예측한 경우. 그 다음에 TP, true 포지티브. 실제로도 포지티브인데, 즉 실제로도 양성인데, 그 다음에 포지티브. 예측도 똑바로 한 거. 자, 이 그림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얘한테 당신은 임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도 임신이 아닌데 임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얘한테 당신 임신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타입 1 에러예요. 실제로는 뻥인데 맞다고 얘기한 거야. 이게 타입 1 에러. 자,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자, 당신은 임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현재 임신한 상황인데 당신은 임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참인데 거짓으로 판단한 케이스. 이게 타입 2 에러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임신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면은 TN은 실제는 임신이 아니고 네거티브가 참이야. 그리고 예측 결과도 네거티브예요. 임신이 아닌 것으로 잘 예측해. 자, FP, 포지티브가 false, 실제로는 임신이 아닌데 네거티브 쪽에서는 포지티브로 예측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요게 실제 값, 그 다음에 여기는 예측 값이에요. 실제 값이 true에 대해서 네거티브다. 그러니까 실제 값이 거짓말인데 예측 값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잘 예측을 했다. 자, 그 다음에 false 포지티브. 실제 값은 거짓이 맞는데 여기서는 네거티브 쪽, 네거티브에 대한 예측을 참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false 네거티브. 거짓에 대해서 거짓.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면 참이죠, 뭐. 실제로 임신인데 예측 값은 참에 대해서 네거티브다. 임신이 아닌 걸로 판단한 거죠. TP, 트루 포지티브. 실제로도 임신인데 분류 결과도 임신했다라고 예측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는 한글로 적혀 있는데, 트루 펠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얘가 이제 트루, 여기는 네거티브, 펠스, 얘는 포지티브. 그래서 실제로 음성인데 예측 결과도 음성으로 예측한 경우, 실제로 음성인데 예측 결과는 양성으로 판단한 경우, 그 다음에 실제로 양성인데 예측 결과는 음성으로 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양성인데 예측 결과는 포지티브, 양성으로 한 경우. 그럼 여기서 맞게 판단한 거는 요거 두 개예요. 참인데 참으로 분류한 거랑 거짓인데 거짓으로 분류한 경우. 잘못 판단한 경우는 요거 두 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혼동행렬을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은 실제 값, 실제 값이 관측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측값, 시 있을 때 true, false. 조금 내려서 그릴게요. 자, 포지티브, 네거티브. 예측값은 1로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값. 실제값은 true, 실제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값이 거짓. 자, 이럴 때 실제 데이터도 참이고, 실제 데이터도 참이고, 이제 예측도 참이라고 한 경우. 실제 데이터도 거짓인데 예측도 거짓이라고 한 경우. 요거 두 가지는 정답을 맞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는 참인데 예측은 거짓이라고 한 경우. 실제 데이터는 거짓인데 예측을 참이라고 한 경우. 자, 이 개수를 참을 참이라고 맞춘 개수를 50개라고 치고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맞춘 케이스를 30개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실제 참인데 거짓으로 잘못 분류한 거를 15개, 여기는 5개라고 칠게요. 그럼 전체 케이스는? 전체 케이스 수, 전체 분류 횟수는 몇 개죠? 100개 맞춘 거예요? 100분의 정답 맞춘 횟수는 80개죠. 그럼 정답률은 몇 퍼센트예요? 80%죠. 네. 이거를 정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TP 더하기 TN 더하기 FP 더하기 FN 분의 TP 더하기 FN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전체 다 더한 거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나누면 되잖아. 이게 정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되게 헷갈려요. 정밀도라는 게 있어요. 정밀도는 예측이 참으로 된 거야. 자, 예측이 참으로 됐다라는 건 여기 요거예요. 예측을 참으로 한 거. 그 중에 실제로 참인 것의 비율. 그러면은 55분의 50이죠. 이걸 정밀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TP 더하기 FP는 FP 나누기 TP. 이거를 정밀도라고 부르고요. 자, 예측 결과를 먼저 봤다라는 거에 주목하세요. 정밀도는 예측을 참으로 한 것 중에 실제로 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현율이라고 있어요. 재현율은 실제로 참인 거예요. 실제로 참인 거는 얘하고 얘죠. 그러면은 65분의 자, 실제 참인 데이터 중에 참으로 예측한 것의 비율 50. 참인 거를 예측을 잘했는지 이걸 재현율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참인데 예측도 참으로 한 것의 비율이죠. 그래서 TPR 값이라고 불러요. 리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TPR 값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왜 꺼졌어? 자, 이번엔 실제로는 거짓인데 양성으로 예측한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이쪽에다가 FP 더하기 FM분의 FP. 실제로는 음성인데 예측을 양성으로 한 거. 이쪽 두 번째 값이 예측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양성이라고 잘못 예측해서 T의 비율인 거죠. 이걸 위양성률이라고 해요. 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근데 실제로는 거짓인데 참이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이에요. FPR 값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요 FPR 값은 전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전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는 그것의 비율이 이거죠. 그럼 여기서 1을 빼면은 거짓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거짓인데 실제값이 거짓인데 잘못 예측한 것에 대한 비율이니까 1에서 빼면은 실제로 거짓인데 예측도 거짓으로 한 것의 비율이에요. 1 빼기 6값은. 이걸 특이성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참인 그래서 얘를 TNR이라고 해요.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 그래서 비율 분석은요, 요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어디서 뭘 더해서 빼느냐,
이걸로 정확도를 판별해요. 그래서 이 분류 분석도 R스퀘어 값이 있긴 한데 R스퀘어 값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얘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F1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밀도, 아까 봤었던 정밀도하고 개연율을 결합한 지표예요. 근데 뭐 F1 스코어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지금 말한 공식들은 여기 다 이렇게 쭉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요거 기준으로 해서 숫자값 적어놓고 직접 한번 요거 보면서 계산해보세요. 수식은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외우려 그러면은 머리 뽀사지니까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세요. 이거 저도 맨날 헷갈려요. 내가 지금 파이썬으로 이거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헷갈리니까 아마 이거 평생 헷갈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재현율하고 위양성률은 일반적으로 양의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재현율을 X축으로 놓고요. 위양성률을 Y축으로 잡은 그래프예요. 대부분 양의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요. ROC 커브는. 근데 이제 완전히 50대 50인 케이스의 선을 그어서 여기가 최대한 많이 떨어져 있어야 얘가 잘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 있으면은 거의 쓰잘데기 없는 분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 판단할 때 쓰는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얘가 얼만큼 잘 맞추는지 요만큼을 알기 위해서 여기 면적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 값을 이제 AUC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오즈 혹은 오즈비라고 하는데요. 이후의 이벤트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할 확률. 그래서 전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이제 P라고 봤을 때 1 빼기 P 분의 P예요. 미발생 확률 분의 발생 확률. 그래서 어떤 설명 변수 추이에 따른 목표 변수의 추이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몇 퍼센트 확률로 발생할 거다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율적으로 계산한 게 뭐 요런 공식인데 요건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오즈비가 이제 1보다 작으면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요. 오즈비가 1보다 크면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반비례, 1보다 크면 정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예시를 볼게요. 자, 탈모에 걸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약물 남용 여부에 따라 약물 남용이 탈모와 연관된 위험 요소인지 파악하자. 그래서 약물 남용한 케이스, 남용했어요. 남용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탈모가 발생했어요. 탈모가 발생 안 했어요. 자, 이때 탈모가 발생, 약물을 남용해 놓고서 탈모가 발생한 환자가 79명. 그 다음에 약물을 남용하지 않았는데 탈모가 발생하지 않을 아는 환자는 178명. 반대로 약물 남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 환자는 152. 그 다음에 약물을 실제로 남용했는데 탈모가 발생 안 한 걸로 예측된 환자는 19명. 그럼 이제 요거를 얘네끼리 곱해서 빨강색을 파란색으로 나눠주면은 4.87이에요.
자, 1보다 크죠? 그러면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x는 약물 남용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약물 남용이 그 약물을 남용할수록 폐회 발생 비율이 4.87배 높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보통 뉴스에서 이런 식의 기사 많이 보죠. 어떤 것을 섭취를 많이 할수록 무슨 암 발생 발병률이 몇 퍼센트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즈비하고 혼동액면은요, 실제로 의학 쪽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해요. 뭐,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러신지는 제가 만나본 분들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제 경험상으로 그 주변에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 보는 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의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병원 안에 그 직원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하는데 맨날 이거 한다고 꽁시렁 대더라고, 내 앞에서. 뭐 어쨌건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이래요. 자, 코드를 볼게요. 일단 코드는요, 기본 코드만 준비해 놨고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모듈화 하는 거, 표준어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그리고 더미 변수 처리했을 때 또 어떻게 바뀌는지, 더미 변수 처리한 상태에서 표준화까지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쭉 같이 볼 거예요. 일단은 딱 기본 순정만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1교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일찍 쉽시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코드 볼게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계 실제 예제를 볼게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은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 안에 로짓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쓰면은 이제 그 OLS 분석 때처럼 분석 결과를 바로 떨궈주는데 정작 그 분석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냥 얘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모델 생성한 다음에 이제 예측치까지 만들 수 있겠죠. 예측값은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측값이 만약에 0.5보다 크면 우리는 true로 놓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봤었던 각종 수치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TN, FP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계산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이 사이클런, 머신러닝 패키지인데 그냥 갖다 쓰자고요. 여기에 각종 값들을 계산해주는 함수들이 다 있어요. 한두 가지 값을 빼고는 그냥 함수 호출하면 다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가져올게요. 자, 이따 그 아머시 커브 그래프도 그릴 거니까 그래프 초기화는 미리 해놓고요. 자, 샘플 데이터입니다. 어떤 그 학과에서 대학원생을 모집을 했대요. 이때 지원한 그 방사선사 그 석사과정이래요. 자, 대학원 합격 여부에 따른 주요 요인이 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모든 예제들은 독립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합격 여부. 1은 합격, 0은 불합격. 얘가 종속이겠죠? 그 다음에 필기 점수, 연속형이에요. 800점 만점이고요. 학부 성적은 4.0 만점. 그 다음에 병원 경력은 10년 이상은 1. 그 다음에 2에서 5년은 2. 그 다음에 3은 1에서 5년. 1년 미만은 4. 이렇게 했어요. 이건 1에서 5년이 아니고 1에서 2년. 이렇게 가야겠네. 자, 지금 얘를 보면은 이제 얘는 성어를 갖고 있는 그 범주형 변수예요. 그리고 필기 점수가 800점 만점이고 학부 성적은 4점대 만점이니까 단위가 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려면 이제 표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표준화 안 하고 해본 다음에 표준화를 적용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샘플 사이즈가 많지 않아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 400개의 샘플을 갖고 있고 이렇게 4개의 컬럼입니다. 자, 일단 로지스틱 회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원본으로 하나 복사하고 할게요. 왜냐면 일단은 그냥 참정으로 한 다음에 이따가 표준화도 적용해보고 더미 변수도 넣어보고 좀 이것저것 바꿔본다 그랬죠? 네, 그때마다 이제 원본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하나 복사했고요. 자, 하는 방법은요. 함수 이름만 달라지고 똑같아요. 그 회귀 분석했던 거랑. 합격 여부는 필기 점수 더하기 학부 성적표 더하기 병원 경력. 데이터는 DF1을 주고요. 이렇게 해서 서머리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표시되는 지표도 좀 다르고요. 얘는 R스퀘어 값이 아니라 이 의사결정교수라고 하는 값이에요. 0.8. 모델이 썩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네요. 그쵸? 자, 그냥 이 값만 따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제 핏 객체에서 PR 스퀘어드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면은 그 값만 이렇게 딱 하고 나옵니다. 같은 값이에요. 얘는 이제 설명력이 8%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지스틱 회기의 정확도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혼동행렬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측값.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합격 여부만 제거한 나머지, 즉 독립변수들을 줘서 예측값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예측값을 출력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퍼센트 이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18%다. 여기 보면 합격했는데 합격 확률이 31%밖에 안 된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있고요. 얘는 1, 합격 확률이 71%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어차피 예측을 원본 데이터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최종 예측 결과도 0 아니면 1로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 결과라는 필드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예측값이 0.5보다 크면은 true, 그렇지 않은 false로 되게끔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0인데 false라고 나온 거, 1인데 false라고 나온 거, 1인데 true라고 나온 거, 이런 게 아까 뭐 TNFP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이제 그걸 혼돈 확률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이클런이 다 해줘요. 자, 컴퓨터 매트릭스한테 실제 데이터랑 예측 값을 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쪼로록 값을 만들어 줍니다. 요거 4개만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혼동능력 값 나와요. 이 CM 릭체를 가지고 cm.라벨이라고 함수 호출해서 출력하면은 바로 쪼르륵 나와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CM 릭체를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으면서 인덱스와 콜럼을 지정해주면 네, 이렇게 익숙한 형태가 나오죠. 컬럼 이름 바뀌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ROC 커브라고 하는 걸 시각화로 보면은 얘가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네. ROC, AUC 그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값을 함수를 사용하면서 또 실제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를 주면은 객체가 떨어집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이제 값 하나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얻고 있는 이 RAS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AUC 스코어. 그 다음에 ROC 커브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요값 두 개를 받아요, 미리. FPR과 TPR. 자, 위 양성률 요값하고요.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 TPR인데, 그쵸? 표기가 두 개가 자, 아까 우리가 TPR이라고 불렀던 값과 FPR이라고 불렀던 값, 요 값 두 개를 리턴 받습니다. 사전에요. 그리고 RAS 값도 리턴을 받았어요. 이 RAS 값은 그래프의 타이틀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 FPR 값을 X축으로 주고 TPR 값을 Y축으로 걸어주면은 네, ROC 커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썩 그렇게 잘 맞추는 애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 케이스로 더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이에요. 정확도, 함수 호출하면 떨어지고요.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위 양성률은 직접 구해야 돼요. 자, 특이성 값도 직접 구해야 되고요. 함수 4개 호출하면 알아서 나오니까 여기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은 다음에 표로 한 번에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자, 설명력은 0.8밖에 안 되는데 정확도가 70%예요. 은근히 잘 맞춰요. 실제로 이제 분류 분석은 요 값보다는 이 네 가지 값에 의해서 좀 더 그 성능에 대한 판정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자, 오즈비. 일단은 독립변수의 개수값들만 추출해 볼게요. 픽게트에서 파람스라고 하면은 개수들만 나옵니다. 이게 아까 결과표에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값들이에요. 회귀 분석에서도 파람스라고 하면 개수만 따로 뽑을 수 있어요. 자, 오즈비는요, 불합격 확률분의 합격 확률인데, 이거 개수값에 대해서 np.exp 함수, 넘파일 객체가 갖고 있는 exp 함수를 주면 돼요. 자, 얘가 뭐냐면은 무슨 자연 로그 적용하는 함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출력을 해보면은 각각 이렇게 오즈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석 결과로는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기 점수가 1.0, 학부 성적이 2.17, 병원 경력이 0.57, 요 정도 좌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학부 성적이 합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모델에다가 실제로 데이터 넣어보세요. 자, 인풋 함수로 필기 점수, 학부 성적, 병원 경력을 콤마로 구별해서 입력하세요. 자, 실제로 이제 필기 점수가 800점 만점이었으니까 저는 한 720점 해볼게요. 학부 성적은 3.8로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병원 경력은 없다고 해보죠. 공부만 잘한 거야. 자, 입력값이, 이거 실행할 때 입력하기 귀찮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냥 엔터 치시면 얘가 기본값으로 들어가요. 하면은, 자, 합격 확률은 76%래요. 왜냐면 아까 성적이 더 영향이 컸어요. 병원 경력은 암만 많아봐야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줬다고. 자, 필기 점수 500, 800점 만점에 500이면 그렇게 잘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학부 성적은 3.2, 학부 성적은 2.8 할까? 그 다음에 병원 경력은 15년으로 해봅시다. 합격 못한다고. 확실히 교수님들 경력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게 이제 로지스틱 회계예요. 자, 이제 이후에 진행할 게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 이제 나오는 분석 과정과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이런 값들이 있었죠. 이 값들에 대해서 이제 모듈화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할까? 이게 난가요? 이게 보기 편해요? 이게 보기 편해요? 티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자, 이런 값들도 이제 매번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모듈로 만들어서 같이 리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값들. 위양성률, 재현율. 여기 있고, 위양성률, 재현율. 값 하나 더 추가합시다. 네. 그럼 요거 세 개 값이 있으면, 요거 위양성률, 특이성, RAS 요거 세 개 있으면은 그 ROC 커브는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오즈비 계산된 값. 요 값도 표현을 시켜야죠. 요 값도 이제 포함시켜서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듈로 묶으면은 나머지 예제들을 수행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먼저 실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묶어서 모듈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 조금 수정됐으니까 다시 올릴게요. 자, 다 올라갔습니다. 자, 11시 반까지 실습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헬퍼를 만들 거예요. 회귀 분석했을 때처럼 일단 ext logic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변수들을 구조분해 형식으로 리턴할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그 사용된 값들을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클래스에서 이제 게터 세터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분석 진행하는 과정까지는 이 함수만 로짓으로 바꿔주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재활용이 가능해요. 화면이요? 네. 다음에 여기서는 뭐 표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표를 리턴하는 거는 일단은 빼고 그 각종 지표들을 리턴하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 보고 표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룹시다. 자, 일단은 이제 요만큼의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그 로지스틱용으로 만들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임포트에 썼었던 것부터 가져와야겠죠? 코드를 양쪽으로 나눠놓고 이제 모듈을 하는 동안 좀 옮겨 놓을 거예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전부 싹 한 번에 임포트 해오기로 하죠. 자, 임포트 되는 게 점점 많아지죠. 자, 임포트 할 거 다 복사해 놨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코드는 좀 접읍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가져오면 되죠. 예, 파이썬 분석 결과를 변수에 저장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져올게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다. 수행한다. 자, 파라미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식 만드는 것도 동일하고, 네.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 OLS 함수만 로짓 함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과 fit과 summary, 이제 얘네들을 리턴을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개수. 네, PRS 값도 전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표들을 계산하려면 데이터에서 실제 합격 여부랑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복사해서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그 참고 객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데이터 파라미터를 조작하면은 함수 호출하기 전에 원본도 같이 바뀌니까 하나 복사해서 시작할게요. 자, df는 data.copy라고 해서 복사해서 요 df를 사용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는 코드도 넣어줘야 되죠.
자, 자, DF의 예측 결과는 전체를 다 넣어주면 안 되죠. 종속 변수 빼고 넣어줘야죠. 종속 변수 이름을 y라고 받았으니까 여기 위에 보면 y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y를 드롭하고 이제 그 예측 결과를 써라. 그 다음에 예측 결과에 대해서 0.5보다 큰 거를 이제 true로 해서 예측 값과 예측 결과 필드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돈 능력 보여야죠. 지금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df라고 가져가고 있으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df1은 df라고 바꿀게요. 자, 여기서 이제 pn, fp, 그 다음에 이런 값들까지는 지금 출력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였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만 그냥 만듭시다. 자, cmdf 요거. 그 다음에 ROC 커브. 이게 필요한 값들을 만들어야 되죠. 자, RAS랑 FP, RAS 값, 다음에 나머지 값들. 한번 이제 코드가 완성되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서 이제 모듈화 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 계산해서 result df라는 거 만들어내면 되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아, 요것들도 필요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요것들이 필요하니까 아까 혼돈 능력을 구할 때 값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값들. 오집이 구해야죠. 자, 오즈비도 구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리턴을 하기 위해서 리턴 이제 필요한 애들을 묶을게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모아봅시다. 또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으니까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요. 자, 메모할 거 하나 띄워놓고 일단 모델, 픽, 그 다음에 서머리. 자, PRS, 의사결정 개수값. 그리고 혼동응열. RAS 값은 지금 여기서는 안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은 요 계산한 값들은 전부 여기 result df라는 거에 담았으니까 result df만 이렇게 또 가져오고요. 마지막으로 오즈비. 이 오즈비 값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질지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는 결정 개수구나. 자, 이 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컬럼스. 네,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니까 이 오즈비 계산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둡시다. 리절트 df와 오즈비 레이트 df. 자,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서, 튜플로 묶어서 리턴하면은 한 번에 리턴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클래스 멤버 변수로 만들어서 게터 세터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게요. 자, 함수 이름이 ext 로짓. 그냥 처음부터 그냥 게터 세터로만 가게끔 합시다. 자, 이만큼의 멤버 변수가 필요합니다. 자, 클래스 로짓 리절트라고 하나 만들고 def 생성자 만들어야죠. 자, 셀프 점 하면서 멤버 변수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멤버 변수 앞에 언더바 2개. 다음에 콤마 지우고 다 논이라고 넣어줘야죠. 콤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써서 게터 세터까지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 게터 세터가 추가하면서 멤버 변수를 언더바 2개로 했더니 다 함수의 언더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버리네요. 자, 언더바 한 개씩으로 다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마이 로진 만든 거에서 만들어진 변수들 이렇게 리턴하는 게 아니라 로진 리절트 객체 만들고 이제 각각의 멤버 변수들을 이렇게 값 하나씩 넣어주는 걸로 하죠. 리턴 로진 리절트.
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데이터 표준화 적용하고 결과를 비교해보자는 거였죠. 자, 예제 파일을 하나 늘려서 진행할게요. 자, 패키지를 참조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우리가 만든 헬퍼 그리고 표준화 처리하는 스케일러 얘네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재시작. 네, 가져왔고요. 데이터 불러봅시다. 같은 예제를 이제 표준화를 적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코드를 재사용할게요.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아까 다 본 데이터니까 앞에 거 조금만 출력합시다. 자, 데이터를 표준화할 건데 표준화 함수를 확인해 보면 네, 스케일링, yName이라고 하면은 y 변수를 빼고서는 이제 다 x하고 y라고 나눠서 표준화를 해주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그 뭐냐 이게 일반 회계 분석용에만 맞춰져 있네요. 로지스틱 회계는 표준화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 합격 여부를 표준화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기다 아니다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표준화하시면 안 되거든요. 함수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 yName이 있을 때만 XDF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yName을 제거한 항목이지만 만약에 yName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해서만 써라 라고 해서 이 XDF를 여기다 걸게요.
자, 리절트는 이거는 그냥 일반 if 모드로 할게요. 만약에 yname이 있다면 리절트는 종속 변수와 중립 변수를 나눠서 각각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절트는 그냥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만 리절트를 만들어서 리턴. 자,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었던 코드에 영향을 안 주고 경우의 수를 늘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일단은 tmp는 df.drop 합격 여부에 대해서 삭제한 걸 가지고 stdf는 스케일링 tmpdf. 그럼 얘가 이제 yname이 없는 경우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필드들을 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tdf의 합격 여부에다가 기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합격 여부를 다시 연결해서 stdf.head를 출력하겠습니다. 재시작하고 다시 가져올게요. 역시나 한 번에 안 되네요. 조건을 반대로 줬네요. 다시 갑시다. 스케일. 자, 여기서 yname에 대해서 제거한 거를 써라. 만약에 yname이 없지 않다면 이걸 써라.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yname이 있을 때에 대한 경우잖아요. 조건에 낫이 없어야 돼요. 평소에는 yname을 제거한 항목을 사용. yname이 if yname이라고 하면 yname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대한 else니까 있지 않다면 df를 못 사.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플레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피트랜스폼에 예를 줘야 되는데 기껏 만들어 놓고서 기껏 XDF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선 잘못 주고 있네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네. 표준화가 됐고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모듈 기능을 써볼게요. 로짓 리절트는 my 로짓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요 stddf 주고요.
자, Y는 합격 여부. X는 나머지 3개를 리스트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 결과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조금 버겁다면, dir이라는 함수한테 객체를 주면은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지금 내가 만든 객체에 들어있는 기능들이구나. 언더바 있는 거는 쓰지 말라고는 는 거니까 언더바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그래서 요 기능들이 지금 내가 만든 객체에 들어있는 기능들이구나 라고 해서 이걸 보고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 객체에 요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출력해 보자고요. 자, 핏하고 모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아쉬울까봐 넣어놓은 거고요. 자, 로진 리절트는 로진 리절트 점 cmdf 로진 리절트 점 OGB. 자, 그 다음에 로진 리절트 점 PRS 값. 아까랑 비교해서 썩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로진 리절트 점 리절트 df. 자, 오히려 지금 정확도가 70.5.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표준화로서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본다면은 이제 병원 경력을 범위 변수화 시켜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경력을 범위화 시켰을 때 필기 점수랑 학부 성적을 이제 표준화해서 범위 처리한 거랑 병합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해서 이제 결과가 제일 좋은 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게 정해진 공식처럼 그렇게 프로세스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주의하실 거는 스케일링 함수, 우리 표준화할 때 만들었던 함수에 약간의 변경이 생겼다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없는 거 다시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식사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실습하는 걸로 할게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